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실 저는 주말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세아 여성법학회라는 학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보통은 이제 일본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저희 그 우리나라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실무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 자리인데요. 해마다 그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학회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넘기고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특히 이제 일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서 직접 만나 뵙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 한국에 오시면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요. 어제 실은 이제 어제는 제가 저녁 내내 응급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 없는 일인데 정말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제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게 응급실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밖에 나와서 부득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응급실 내부 대기석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한 그 3-4시간 정도를 이렇게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아주 큰일은 아니어서 잘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경과를 좀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도 계속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렇게 돌보고 하느라고 오늘 사실 조금 피곤해요. 근데 안 그래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말에 진짜 못 쉬어가지고 그럴 리 없을 거긴 하지만 혹시나 오늘 제가 약간 발음이 꼬이거나 그러면 제가 진짜 잠을 거의 못 자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좀 양해를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10일 강의잖아요. 사실은 제가 온라인 강의가 있는 주에는 한 주 정도 일찍 촬영을 하거든요. 실은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실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줌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위백스 이용해가지고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지금 그거 작업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혹시나 이제 실시간 같은 거라든지 뭐 지난주처럼 갑자기 유튜브가 또 막 이 클래스에 업로드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 거에는 업로드가 돼 있는데 여러분께 또 오류 때문에 연동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또 바로 연동을 할 수 있고 혹여나 급하게 좀 시간 내에 보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처음 공지 드릴 때 왜 유튜브 링크 하나 드렸잖아요. 거기 링크 들어오시면은 2020년 한국외대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그 맞는 회차, 그러니까 지금은 11회차겠죠.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보신 다음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 바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많이 한 학기도 지났고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도 지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조금씩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번 주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행정법이잖아요. 우리 11회차인 건 아시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저 때는 이제 법학과가 있었으니까 대부분 대학에 법학과가 있었거든요. 딱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제 이런 기본법들을 조금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2, 3학년 내지는 3, 4학년 때 듣는 수업들이 행정법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행정법은 조금 낯선 개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행정법도 조금만 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생활과 관계가 있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특히나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사건, 그러니까 뭐 임금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고요. 인허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사건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행정법의 특유한 원리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례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도 388308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 이제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고 기준 면적, 그러니까 즉 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쟁점이 뭐였냐면 이 음식점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점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에는요, 음식점의 면적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대상도 이제 법이 계속 바뀌거나 관련 규정들이 바뀌면서 뭔가 대상이 고쳐야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 부분은 굳이 뭐 우리가 신고 대상으로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최초의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에는 음식점의 면적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업하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음식점을 양도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양도했을 때에는 이 당시 법을 딱 봤더니 음식점에 대한 그 면적 있죠. 면적을 신고할 수 있게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 신고 면적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게 쟁점이었거든요. A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972년에 음식점을 개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 면적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반 음식점의 규제가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규제가 허가에서 신고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2003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가 2015년에 A로부터 음식점 건물하고요, 영업 일체를 양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라는 걸 하게 돼요. 즉, 이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자가 과거에 A였는데 이걸 내가 그대로 양수해가지고 이제 영업자가 나예요 라는 신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승계받는 거죠. 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B가 어떤 이제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시냐면요, 건물을 철거를 하고요. 왜냐하면 노포잖아요. 물론 노포가 주는 그런 굉장히 따뜻하거나 혹은 이제 과거의 향수 같은 기억들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일부러 노포를 찾아가고 굉장히 인기 많아지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신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로 많이 낡았거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 후에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가 이걸 딱 보고는 2017년에 시정명령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영업장 면적이 최초 허가된 면적이죠. 그러니까 1972년에 처음에 허가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최초 허가된 면적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소를 제기하게 돼요. A가 최초 영업허가 받을 당시에는 면적이 허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를 양수한 나도, 그러니까 B죠. 나도 면적 변경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C가 했던 시정명령 있잖아요. 그게 적법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이 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즉 A가요, 이 면적 변경했잖아요, 과거에. 그랬다면은 이 면적이 변경된 거를 B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A가 신고하지 않았던 그 행위를 B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관계 조금만 더 볼게요. 원고는 2015년 12월경 소회 1로부터 실제로는 제2건물에서의 영업을 양수한 것일 뿐 제1건물에서의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970 우리 몇 년이었죠? 잠시만요. 72년. 1972년에 이제 A라는 건물을 처음에 지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약간 면적을 조금 더 그 위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약간 더 증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그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제 위로 늘리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늘렸는데 그걸 이 건물이라고 해요. 약간의 면적이 위로 늘어난 그 건물을. 근데
그리고 나서 B가 2015년에 양수한 건 그 위가 늘어나는 그 B 건물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허가받았을 때는 이 면적이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신고로 바뀌면서 영업장 면적이 변경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A가 이 늘린 면적만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신고 안 한 대상을 B가 그대로 양수 받아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제3의 건물, 그러니까 세 번째 건물이죠. 세 번째 건물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원고가 양수한 영업이 제1건물에서의 영업이 아니라 제2건물에서의 영업장임을 밝히면서 제2건물에서 적법하게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영업지 소재지 및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안 했다 하더라도 A가 그 증축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 신고 안 했다면 B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B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고의 신고 수리를 통해 제2건물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2015년 12월 10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및 영업소 명칭 변경 신고를 통해 제1건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2016년 5월경부터 제3건물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식품위생법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1건물에서 최초에 개업했던 그 건물이 1이고 증축한 게 2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하고 B가 제3의 건물, 세 번째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변경 신고 의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A든 B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원고 즉 B의 제3건물에서의 영업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더라도 변경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영업장에 관한 것들이 최초 허가 받을 때에는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변경되어가지고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영업을 뭔가 내가 양수한다, 내가 받아서 이거를 그대로 예를 들면 사가지고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되게 예쁘게 증축을 되게 잘 해놨는데 그 건물을 최악의 경우 철거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소송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행정법 일반 이론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보시면 개념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약간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보시면 도로공사라든지 음식점, 방금 본 영업허가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운전면허 발부 이거 행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 임용, 여러분 시험 보실 그런 것 등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행정법이라는 게 사실 행정법 자체는 따로 없어요. 여러 가지 법률을 통칭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규정이 있는 법률을 통칭해서 우리가 강학상, 그러니까 즉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강의를 위해서 혹은 그렇게 행정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 주체 조직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작용은요, 행정 주체가 내부적,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뭔가 행위를 하겠죠. 혹은 외부적, 국민과의 관계에서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부적 자금 같은 경우는 시청에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외부적이라고 하면은 이 시청의 민원실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각각의 부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서의 각 직원분들 있죠. 각 공무원분들하고 국민 간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행정부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작용,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이 행정청의 효과가 결국은 국민에게 이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 행정작용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위한 제도를 규율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사례 통해서 같이 볼게요. 일단 그 전에 행정법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국가 권력은 법 제정 행위인 입법하고요. 법 적용 행위인 사법, 법 집행 행위인 행정으로 분류돼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알잖아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건데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가 입법이고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사법이고 그 다음에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행정은 이처럼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근대 입헌국가의 탄생과 함께 형성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역사적 산물인 거죠. 이러한 행정법은 법에 근거해서 국가 공익 실현을 위해 토지, 도로의 건설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침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도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도로 건설을 할 때. 그럴 때도 뭔가 한정된 자원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리고 재난구제라든지 경찰 작용, 소방활동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행정법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구조라든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지금 요즘처럼 팬데믹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정말 생존 배려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것인가, 내지는 뭐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요청이 되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법률하고 과연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볼게요. 민사법과의 구별인데요. 민사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등한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을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법은요, 좀 달라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나 지자체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하고요.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이겠죠, 당연히. 민사법은 사적자치이지만 행정법은 공공법리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구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기본 원리 같은 경우에 민사는 당연히 사적자치이겠지만 행정법은 공공법리가 기본 원리인 거죠. 그리고 적용 법규나 절차를 보면 민사법은 민법하고요. 민사소송법이 주된 그런 법률이고요. 행정법은요. 행정소송법이 따로 있고 행정심판법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심판도 사실은 뭔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법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강제집행은 민사법은 민사집행법이지만 행정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요.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민사는 민법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행정법은요, 국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원칙적으로 규율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민사는 알겠어. 그럼 형사법하고는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될까?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고요.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 제재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가의 공형벌권에 관한 법이 바로 형법이잖아요. 공법이라는 점에서는 행정법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죠. 왜냐하면 국가 작용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형법은 형법전이라는 하나의 법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형법 하면 형법이라고 해서 쫙 조문이 막 길게 나오거든요. 행정법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을 의미해요. 즉, 국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권한 및 그 상호 관계에 관한 법이나 혹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진짜 많죠. 같이 볼까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법률 외에도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식품위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 어때요? 사실은 이게 우리 삶하고 굉장히 연관 깊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고 또 그 법률마다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법이지만. 특수성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형식상 특수성인데요. 단일의 법전이 없어요. 없고 다수의 법령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방금 본 것처럼. 내용상 특수성 볼게요. 첫 번째 목적은 공익 실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주체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를 하게 돼요. 국민에게 강제력 있는 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익이란 뭔가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법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익이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도 다르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주체가 생각하는 공익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제력과 이제 그 사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행정주체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해서 국민에게 강제력 있는 명령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바로 이거예요. 행정활동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공정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 공정력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원리인데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청이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부과한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함이 중대 명백한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 사인은 과태료 부담 의무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납부를 하는 거죠.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뭐 취소소를 제기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렇게 강제력이 있고 사실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게 효력을 인정받는데요. 자, 그럼 어때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국민의 권리라든지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 행정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같이 볼게요. 행정 주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처럼 과태료 부과하는데 막 말도 안 되게 기준도 없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어떤 사람한테 500만 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1,000원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이건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국가가 점점 되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뭔가 어떤 행위들,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영역들이 더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국가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을 확보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법률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게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각각의 행위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소송에서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주된 쟁점이 돼요. 이하에서는 이제 한약 조제 시험 불합격 취소와 관련된 재량 행위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과연 이 처분이 정당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는 않았는가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이게 뭐였냐면 수험생이요. 지금은 그런 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OMR 카드 막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정행위에 관한 그런 위험성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면서 왜 1책형, 2책형 이렇게 뭐 A, B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시험들이. 수능도 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책형 분류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은 뭐 이분이 약간 실수를 했다든지 어떤 사유로 책형을 잘못 기재했어요.
그럴 때 시행청이 실제 책형을 확인해서 수작업을 통한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한번 볼게요. 97루 13771 판결 한약 조제 시험 실시 기관인 이 원장의 평가 방법이나 채점 기준 설정 행위의 성질. 자, 이게 재량이냐 기속행위냐 이 부분이 다퉈진 건데요. 이 한약 조제 시험은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 조제를 담당할 한약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 면허 소지자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예전이긴 한데 의약분업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지위에 있던 분들, 그리고 의약분업에서 이제 그냥 일반 약과 한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한테 어떤 자격을 줘서 이분들이 이걸 조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시험이 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과목, 공고 절차 및 합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 방법이나 채점 기준의 설정은 어떤 원장의 시험 실시 기관으로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시험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꼭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100% 따라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범위 있죠. 일정한 범위. 이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이나 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든지 일탈해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채점 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우리가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시험을 볼 때에는 사실 안타까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랬음에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 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시험 시행청이 실제 책형을 확인해서 수작업에 의한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 자, 어때요? 고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 결정을 했을 때 그 시험 행정청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이분은 책형을 잘 했나? 아닌가? 좀 이상하면 이거 뭐야, 잘못 기재됐나? 다시 보고 혹시나 책형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그러니까 원래 기재되어야 하는 그 책형대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뭐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점수를 합산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야 되느냐? 판례는 그거 아니라고 봤어요. 왜 아닌지 볼게요. 이 원장인 당의 이 평가 방법, 시험의 평가 방법, 특히 이제 채점 기준인데요. 답안 카드의 책형랑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의 응시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이 사안에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위 응시자의 답안 카드에 대하여 채점 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일단 했고요. 그 결과에 기하여 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당의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험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위 응시자의 답안 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책형이 다른지 맞는지를 사실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장에서 뭔가 이 감독관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당의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나 봐요. 과거에 이 분이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한번 구제해 준 적이 있대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의 목적이나 내용, 그 평가 방법 및 채점 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응시자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계속 말해왔던 재량 행위는 뭐고 이것과 반대되는 행위는 뭘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재량 행위하고 반대되는 게 기속 행위인데요.
당해 행위의 근거 법률이 요구하는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뭐 어떤 규정들에 막 요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 요건들이 딱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인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겠죠. 일반 시민들이 대중음식점 영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청에 청구를 딱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식품위생법상 이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를 발급해 줘야 한다. 의무잖아요. 이건 딱 봐도. 그죠? 의무일 때에는 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속이 돼서 무조건 행정청이 이 요건이 되면 이 행위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재량은 이것과 정반대죠. 법규상 구성 요건으로 정한 전제 요건이 충족이 될 거예요. 요건들 쭉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충족을 다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등의 사유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선택, 즉 재량인 거죠. 선택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수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사무 처리 기준으로 규정한 운전 경력 인정 방법 기준을 근거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만 면허 발급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 그 면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요건은 다 되는데 공익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그 신청한 분들 중에 일부는 발급을 해주고 일부는 발급해주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럴 때 행정청이 이게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봤을 때 이 정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분들에게만 면허 발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 즉 이건 재량행위다라고 본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같이 볼게요. 2004도 6181 판결인데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에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기속행위 있잖아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을 통해 일단 먼저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법률을 딱 본 다음에 이거 해줘야 되네? 하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량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재량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건을 쭉 갖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거 허가해줘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이거 해줘야지 이런 결론 낸다는 거잖아요. 재량행위는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행위, 행정청이 허가를 해주느냐 또는 허가해주지 않았느냐 이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요.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이 있는지, 즉 행정청이 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비례나 평등, 그러니까 다른 그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과거의 사례들을 다 종합해 봐가지고 이분한테 허가하지 않는 것들이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어떤 심각하게 불공정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서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재량권에 일탈남용이 없다. 근데 위배했다라고 하면 재량권이 일탈남용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를 먼저 볼게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일탈남용에 관한 물론 판례가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예전 사례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례니까 같이 볼게요. 93루 5635 판결. 영업허가 이전 1개월 이상 무허가 영업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시간 위반이 2시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허가하기 전에 사실은 무허가 영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뭔가 제재를 받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위반, 그러니까 허가 이전에 한 달 정도를 무허가로 영업했고요. 그 영업시간 위반이 2시간 이상이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한다면 1월에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행정청이 그 기준을 넘어가지고 2배 이상이에요. 2월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어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허가했는데 갑자기 이 허가가 취소해요. 혹은 영업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 한 달간 영업하지 못해요 라고 해봐요. 사실 이거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임대료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직원분들의 급여도 문제가 당연히 되고, 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달 딱 영업 정지를 받았다라는 걸 고객들이 알게 됐을 때에는 뭐지, 저기 뭔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나? 재료를 잘못 썼나? 뭔가 식재료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팔아서는 안 될 걸 팔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발걸음이 좀 멀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단골분들도 이제 다른 데를 찾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손실과 보이지 않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 한해 가지고 두 가지. 첫 번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예요.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더 막대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해가지고요. 국민에 대해서 이익을 부여를 하거나 혹은 어떤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유효하고 유리한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 허가 같은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는 바로 이런 거다. 뭔가 유리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까는 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했던 사례잖아요. 이제는 부정한 사례 같이 볼게요. 97로 17216 판결인데요.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이에요. 볼게요. 자, 97년도에 벌써 자동차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입니다. 그죠?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특히 도심지에 차가 굉장히 집중되니까 뭔가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는 사이에 사고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거나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이렇게까지 중대한 사고, 그러니까 사실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접촉사고나 간단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뒤에서 살짝 부딪히는 것 같지만 앞차가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어떤 기저질환자가 탔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큰 사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이런 유인책이라든지 어떤 제재 같은 것들은 실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 처분, 뭔가 잘못했으니까 웬만하면 정지까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으면 뭐예요? 이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한다면 혹은 가볍게 제재한다면 이 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다음번에 이 행위를 똑같이 했다고 해도 당연히 이 처분을 가볍게 여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을 또 했어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뭐 다급하니까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 운전 행위를 본인이 해야만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사익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익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중대한 실수를 해가지고 정지를 받았는데 또 가볍게 여기고 또 운전하는 것들을 용인해 준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방, 즉 일반인들, 사회 일반 국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의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이라고 봤냐, 그러니까 일탈남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약품 영업사원,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영업사원이어가지고 운전을 부득이 또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라든지 위 운전의 동기나 당해 처분으로 위 영업사원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의 위 영업사원에 대한 당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위 영업사원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이익 굉장히 클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운전면허, 그러니까 제재를 또 하지 않을 경우, 즉 가볍게 넘길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익이 사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1992년 12월 3일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1에 굉장히 높죠. 그죠? 이 주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서 같은 달 9일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음주하시고 나서 운전하다가 취소까지 됐던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했다는 거죠. 그것들은 사실 중대한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취소하지 않으면 또 가볍게 이런 행위를 할까봐,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도 저 정도밖에 안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방지하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통치행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사실 행정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통치이잖아요. 거기 통치행위는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사법심사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민감한 정치성을 지닌 통치행위도 국가행위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규율해가지고 이걸 취소하거나 혹은 해줘야 된다거나 이게 가능한가?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래, 좋아. 어쨌든 통치행위를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이걸로 내 권리를 뭔가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사법심사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치행위, 행정을 입법과, 그죠? 아까 1번은 지금 국가의 법치행정이니까 입법에 관한 부분으로 규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사법심사, 즉 법원에서 우리 분명히 삼권 분립인데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금융실명제가 대통령이 뭔가 급하게 사회적인 필요가 너무 중대한데 이것들을 완화해가지고 천천히 할 경우에는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컸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통치행위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사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통치행위로 인정해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논의였거든요. 자, 93헌마186 결정인데요. 보시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다. 그리고 이 결단을요,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 즉 이것들을 바로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란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 대원칙에 위에 있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행정이든 어떤 사법이든 혹은 입법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기본적 가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겠죠.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 전제에서 같이 내용을 볼게요.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있죠. 이것은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든지 경제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뭐가 있냐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곧 있으면 그러니까 곧 있으면 혹은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명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미 우리의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죠. 이미 실현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폐회 등으로 국회가 현실적으로 집회될 수 없고 당시에 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사실 국회의 입법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입법이지만 이게 계속 폐기되는 이유가 뭔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B는 결사반대하고 혹은 A에게는 뭔가 이득을 주지만 B에게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게 당연히 부딪히니까 이 법이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집회를 기다려서는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 경제명령, 이 긴급한 이 명령, 대통령 명령이 뭔가 공공복리에 기여할 거야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이게 안 되고 어느 정도냐면 도저히 국회 입법을 기다려서는 이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에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발행하는 것도 우리가 명령을 발하는 것들 인정한다라는 취지이고요.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해 필수 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법치행정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행정은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마이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행정법에 중요한 학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법치행정 원리를 법률의 지배라는 개념 아래 그 내용을 법규 창조력이라든지 법률의 우위라든지 법률의 유보라고 보는 거죠. 자, 법규 창조력이 뭐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전제예요. 기본 전제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의사만이 국민을 구속한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거고요. 법률 우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요. 정당한 합헌적 절차로 제정된 법률은 헌법 외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사실 국가의 기본법이고 거의 모든 우리의 기본권이나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헌법 외, 그러니까 헌법 말고 다른 법률. 왜냐면 다른 법률, 모든 법률은요,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국가의사에 우월하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그 일정한 행정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요, 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인허가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사회보장에 관한 것들을 받을 때에도 행정에 대한 작용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적용 범위를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당연히 원칙은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그죠? 그러나 모든 행정작용의 법의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는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여 행정활동이 마비될 위험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집행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법이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담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입법 대기까지 기다린다면 당장에 지금 오늘의 생계비가 없어서 정말 굶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당장에 이 행위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정의 원활하고 융통성 있는 활동을 위해 법률 유보의 원칙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당연히 의견이 대립하겠죠. 학설 먼저 볼까요? 침해 유보설이라고 해서 행정작용이 우리의 권리를 막 침해하는 거예요. 그때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무슨 소리야. 침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받는 거, 급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급부까지도 모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라는 것이 급부 행정 유보설인 거예요. 이 급행정은 어떤 거냐면 행정 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금전을 지급을 한다거나 물건을 공유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또 다른 학설로는 에이 그런 것만 되겠어? 그냥 다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리 이게 긴급하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준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침해든 급부든 아니면 다른 거든 상관없이 모든 행정작용은 전부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유보설이고요. 그리고 그건 너무 과하다. 물론 당신 말이 맞지. 당연하게 행정작용은 입법의 근거에서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게 규정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 생계비 지원 못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우리 입법에, 그러니까 법에 따라 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중요사항 유보설인데요. 행정작용 중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인 거예요. 여기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자, 우리 관련해서 결정 한번 볼게요. 2006 헌바 2006 헌바 70 결정인데요.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 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 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본권 실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 여기 잘 보세요. 본질적 사항이죠.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른바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그쵸, 사안마다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 규율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였냐면 방송 수신료였거든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관련된 거였는데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이 법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과연 반하는가? 법에 없이 무조건 이 공사가 다 할 수 있도록 한 게 과연 타당한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다툼이 있었거든요. 법원이 뭐라고 봤냐면 아까 그 의회 유보 원칙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전제 하에서,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뭐에 반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라고 봤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행정법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분이 또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법. 그래서 오늘 했던 사례 중에 하나를 뽑아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보셨다가 행정법 이 사례 좀 궁금하다. 내가 한번 해볼까? 뭐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코스 정도 발표를 또 다음에 12회차가 되겠죠. 그때 발표하시는 것으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아마도 저는 여러분과 내일 실시간 수업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